김도현 씨 일 이미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 처갓집이랑 동업 계약 체결했어요. 집에 돌아온 영호가 도연을 불러 소리쳤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재산을 담보로 잡았니?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회를 놓칠까봐. 기회! 아버지를 속이고 내 재산을 건드린 게 기회였어! 영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2층 양옥집에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72세 김영호는 벌써 1시간 전부터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영호에게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호는 낡은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젊은 시절 공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나르며 혹사시킨 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성긴 백발, 그리고 탁해진 눈동자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가니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영호는 물뿌리개를 들고 정성스럽게 텃밭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배추, 무가지 가지각색의 채소들이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아내 순자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되었네. 순자야,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 매운 고추 말이야. 영호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잣말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순자는 생전에 이 텃밭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매운 고추를 기가 막히게 잘 키웠죠. 이 2층 양옥집은 영호가 40살에 처음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였지만 이제는 제법 괜찮은 주거지역으로 변모해 있었죠. 집값도 처음 살 때보다 10배는 올랐습니다. 마당이 넓어서 텃밭을 만들기에 딱 좋았고 아내와 함께 손수 가꾼 이 정원이 영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한편의 감나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죠. 이 감나무는 아들 도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내와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도연은 아버지 손을 잡고 어린 묘목에 물을 주며 아빠, 이 나무가 크면 나도 클까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가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호는 평생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때로는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아들의 교육비를 벌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교육비며 등록금이며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 영호는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연은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그 정도면 성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죠. 영호가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성공할수록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평생 공장 노무자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 3채.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값 나가는 동네의 아파트들이었고 월세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가 영호에게는
평생 고생한 대가이자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호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재산이 아들에게 축복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짐이 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며느리 박지영의 시선에서 가끔 느껴지는 묘한 기대감이 영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42세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도영과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영호와는 여전히 격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정중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진정한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몸 건강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하는 똑같은 말, 똑같은 어조였습니다. 영호는 그럴 때마다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죠. 도연이 행복하면 된다고 며느리도 결국은 식구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영호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택배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까지 모든 게 정겨웠습니다. 영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박 여사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70대 중반인 박 여사는 영호보다 몇 살 위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분이었죠. 그럼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 이번 추석에는 아드님 오시나요? 작년에는 안 오신다고 하시던데. 박 여사의 말에 영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아마 올 거예요. 바쁘긴 하지만 명절인데 어디 안 오겠어요. 영호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점심은 간단히 김치찌개로 해결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배추로 담근 김치와 돼지고기 몇 점을 넣어 끓인 찌개였죠.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정성스럽게 차린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월세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세 채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가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돈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감나무를 다시 바라보며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가 넘도록 자란 이 나무처럼 아들도 이제 중년이 되어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매년 변함없이 단 열매를 맺어주는데 아들은 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지켜온 걸 애들이 과연 고마운 줄 알까? 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당일에야 겨우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영호는 감나무 아래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익어가는 감과 닮아 있었죠. 이런 평온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밤 10시 영호는 2층 침실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용하던 더블 침대에서 이제는 홀로 잠들어야 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9시 영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교통 상황과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죠. 내일은 추석인데 아직도 도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놓친 메시지가 있나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영호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서는 뭔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죠. 아버지,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죠. 왜? 무슨 일이야? 부산 본사에 긴급 출장이 잡혔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겨서 내일 당장 내려가야 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영호는 속이 쓰렸지만 아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일도 가족을 위한 거니 어쩔 수 없지. 몸 조심하고 다녀와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음 명절에는 꼭 일찍 가서 함께 차례도 지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죠. 추석상을 차려놓고 혼자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추석 당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죠.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과일도 깎아서 상에 올렸습니다. 아내 순자의 사진 앞에서 차례를 지내며 영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야, 도연이가 또 못 온다는구나. 바쁘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으니 다행이지. 차례를 마치고 혼자 추석 음식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전도 씁쓸하게만 느껴졌죠.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호는 혹시 도연이 깜짝 찾아온 건 아닐까 기대하며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 서 있는 건 옆집 박 여사였습니다. 영호 씨, 혹시 집에 계신가 해서요. 송편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요. 박 여사는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을 담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뭐려?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런데 아드님은 안 오셨나 보네요? 네, 출장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박 여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저희 딸이 인천공항에서 아드님을 봤다고 하더군요. 영호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인천공항에서요? 네. 며느리분이랑.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도 함께 있었다고 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가시는 걸 봤다는군요. 저희 딸이 분명히 발리행 비행기 탑승구라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의 말에 영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발리행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말이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영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속이고 가족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영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행을 가야 했나? 영호는 휴대폰을 들고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미 비행기에서 출발한 후일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영호는 평소와 다르게 소주 한 병을 꺼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지만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쓰라리게만 느껴졌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 영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우리 도연이가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술이 취하자 영호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연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와도 금방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도 점점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았고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도연이 돈 얘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사업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활용해 보자는 제안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영호는 아직 이르다며 미뤄왔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영호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술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고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감나무가 달빛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자라온 나무였지만 영호 자신의 삶은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텃밭을 돌보면서도 계속 도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리 여행에서 돌아왔을 텐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죠. 평소라면 출장에서 돌아오면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오후 2시쯤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은 도연이 아니라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였죠. 영호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지영의 아버지 민수는 60대 초반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작스런 전화가 이상했습니다. 아, 민수 씨.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형님, 이번 발리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니까 더욱 뜻깊었어요. 그 덕에 사업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민수의 말에 영호는 속이 뒤집혀 왔습니다. 도연이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죠. 사업 얘기요? 네, 형님. 사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연이가 형님 재산 일부를 투자하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요즘 부동산보다 사업 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하니까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 모르게 이미 재산 활용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도연이한테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형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전화를 끄는 영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사돈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영호는 참을 수 없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도연아, 부산 출장 말고 다른 곳은 안 갔니?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라. 발리 여행 다녀온 거 아니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니? 죄송합니다. 사실 사업 얘기를 위해 간 겁니다. 장인어른이랑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면서 아버지 재산 일부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드리려던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재산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냐?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손해예요. 사업을 하면 월세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미리 계획을 세울 일이 아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녁에 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도연과 지영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내 재산을 가지고 멋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그때 지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먼저 알아본 거죠. 지영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집안끼리 힘을 합쳐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셨고 좋은 정보도 많이 갖고 계세요. 아버님 재산과 저희 집안의 노하우를 합치면 정말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호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아, 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는 것 같은데? 지영은 잠깐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기회라는 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둔 건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그래도 주인인 내 허락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도연이 다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곧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영호는 도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곧 물려주실 거잖아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아버지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도연이 허둥대며 변명했지만 이미 영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지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재산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니?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몰래 뭘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알아본 거예요. 영호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 도연과 지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장인어른이 좋은 땅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투자하면 2년 안에 투자금의 2배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 돈으로 하면 되잖아. 왜 내 돈이 필요하니?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큰 사업을 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해요. 저희 자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님 재산을 보탬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자는 거냐? 아버지, 도박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든 도박이든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니?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도연과 지영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좋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영과 지영이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어차피 곧 물려주실 거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영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텃밭을 돌보며 영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들 말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호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들렸죠. 김도연 씨 일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요? 이미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 처갓집이랑 동업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동의는 받았나요? 그건 곧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미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소유자 동의 없이 한 거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대부분 합의하게 되더라고요. 영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곧바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당장 집에 와라. 지영이도 함께.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말 많이 하지 말고 당장 와. 1시간 후 도연과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거실에서 두 팔을 굽히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내가 너한테 뭘 물어봤지? 네. 며칠 전에 사업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했냐고. 도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재산을 담보로 잡았니? 순간 도연과 지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들통났다는 걸 안 거죠. 아버지, 그건 뭐야? 대답해봐. 영호가 소리를 지르자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회를 놓칠까봐 그랬습니다. 기회가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아버지 몰래 내 재산을 건드렸니? 지영이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차피 아버님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호는 지영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동의해 줄 거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도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미 계약금도 지불했습니다. 뭐라고? 처갓집에서 일부 자금을 대주셔서 계약금을 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호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니요.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도연과 지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10억? 네. 아버지 아파트 세 채를 담보로 잡으면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어요. 영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의 평생 재산을 모두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장인어른이 확실한 정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때 지영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 상대방한테 계약금도 지불했거든요.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도연 오빠가 대리로 서명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보통 인정해 주거든요. 영호는 지영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잘 될 거예요. 2년만 기다리시면 원금의 2배를 돌려드릴게요. 만약에 망하면? 망하지 않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내 얼굴 보기 싫으면 나가. 도연과 지영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영호는 혼자 남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영호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도연이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멋대로 처분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영호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20해 넘게 한자리에서 자란 이 나무처럼 자신도 한평생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들을 너무 믿었나? 영호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일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의 배신 앞에서 영호의 마음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영호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영호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토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중년 남성 2명과 함께 왔죠. 형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분들은 저희 사업 파트너들입니다. 계약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영호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형님, 사실 계약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추가 자금이요? 네. 원래 10억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토지 가격이 올라서 15억이 필요합니다. 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도연이한테 하세요. 그때 민수 옆에 앉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저희는 홍성건설 이사 김태호입니다. 계약서상 담보 제공자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담보 제공자요? 영우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소유의 아파트 세 채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추가 담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김태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선생님 서명이 있습니다. 영우가 계약서를 받아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었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이미 계약금 3억을 받았는데 계약이 무효라면 즉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영우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계약금 3억을 받았다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그 돈은 이미 도연이가 받아갔습니다. 본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영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신 명의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김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을 반환하셔야 하고 계약을 이행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계약 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선생님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아드님이 선생님을 대리해서 서명했다고 하더군요. 영우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계약금 3억은 누가 갚아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선생님께서 갚으셔야죠.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미 상대방한테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서요. 영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왜 본인이 직접 안 와요? 그게 도연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부담을 느껴서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까지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셔야 해요. 계약을 이행하시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반환하시든지요. 일주일이요? 네. 그 이후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간 후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호는 도연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지영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영호는 옆집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호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영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듣고 있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아들을 찾아야겠어요. 박 여사님 딸이 공항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해요. 혹시 도연이가 출국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딸한테 부탁해 볼게요. 다음 날 오후 박 여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어젯밤 비행기로 출국했어요. 태국 방콕행이었다고 해요. 영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국으로요? 네. 그것도 편도 항공편이었대요. 영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도연이가 이런 짓을 했어. 나를 속이고 도망갔어. 영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찾아와서 말하길 도연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도연이한테 속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호가 계약 당사자였습니다. 결국 영호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고 계약금도 이미 지불된 상태라서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닙니까? 가족 간의 일이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옆집 방 여사가 몇 번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방 여사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영호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2층 침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린 도연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도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커서 아빠처럼 열심히 일할게요. 그때 도연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비되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호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도연의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 입학식까지 모든 순간에 영호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연이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영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름한 공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나르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고 견뎠던 그 시절. 아내 순자도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했었죠. 부부가 합심해서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너무 많은 걸 해줬나 봐. 영호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도연이 대학생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영호가 사채까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호는 공부에 방해된다며 말렸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라. 그때부터였을까요? 도연이 돈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 것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영호는 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연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용돈을 다 써버리고 더 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호는 안 된다고 해야 했는데 아들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용돈을 더 줬었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건가? 영호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고 힘든 일은 모두 영호가 떠안았습니다. 중학생 때 도연이 친구와 싸워서 상대방 부모가 찾아왔을 때도 영호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줬습니다. 고등학생 때 성적이 나빠도 괜찮다. 아빠가 다른 방법을 찾아줄게라고 위로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의 집에서 예단을 많이 요구했을 때 영호는 빚을 내서라도 다 맞춰줬습니다. 신혼집도 영호가 마련해줬고 신혼여행 비용도 영호가 댔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고생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영호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서 아들을 망쳐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를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호는 도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과도 해결 방안도 없는 형식적인 사과였죠. 용서해 달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영호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3시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1층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달빛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내 재산을 써야겠다. 영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오랜만에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많이 자랐지만 채소들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특히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죠. 순자야, 내가 결정했어.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어. 영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지나가기만 했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지관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혹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영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뭐든 도움이 되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오실 수 있나요? 마침 점심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어르신들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며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속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금요일 아침 영호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도연과 지영, 그리고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영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국 잘 다녀왔니?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영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영호는 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도연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봐라. 왜 갑자기 도망갔다가 돌아왔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네. 홍성건설이라는 회사가 가짜였어요. 저희를 속여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영호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금 3억은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김태호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럼 돈은 다 날아간 거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받았던 돈도 사실은 사기꾼들이 미끼로 준 거였어요. 더 큰 돈을 빼내기 위해서요. 영호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넌 왜 태국으로 도망갔니? 무서웠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친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김태호와 그 일당들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고? 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신고해서 어제 체포됐어요. 하지만 돈을 다 쓴 후라서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자신을 속인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도연아, 넌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발리 여행도 그렇고 내 허락 없이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그렇고. 도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호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도연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저 감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네, 기억나요. 그때 넌 나무가 크면 자기도 클 거라고 했지. 나무보다 더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니? 영호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사기를 당한 건 안타깝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나를 속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버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사기를 당했을까? 아니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도연이를 부추긴 면이 있어요. 민수 씨도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처음에 형님 몰래 계획을 세운 건 저희 잘못입니다. 영호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결정이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 도영과 지영,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다. 상속 계획을 새로 짜려고.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도연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기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니? 아버지. 영호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넌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급하게 굴었니? 어차피 곧 물려주실 거잖아요 라고 했던 말 기억나지?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니?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유산을 받고 싶다는 뜻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지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영아, 너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렸지? 결혼할 때부터 그랬잖아. 지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세 사람을 향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재산 처분을 시작할 거다. 일부는 복지관에 기부하고 일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다. 아버지, 그리고 도연아, 넌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라. 아버지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도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그런데 너희는 그 기회를 내 등에 칼을 꽂는 데 사용했다. 영호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서는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옳은 결정을 하는 거 맞지? 피보다 마음이 고든 이들에게 우리가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맞지? 창밖에 감나무가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상속 포기 선언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처리했고 아파트 3채 중 2채는 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도연은 그 후로 몇 번 더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영호는 단호했습니다. 대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진짜 사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영의 집안과 민수도 결국 파산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도연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도 이 일로 인해 좌천되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죠. 자업자득이지 뭐. 영호는 박 여사에게 이 소식을 들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힘들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호 씨, 그래도 아드님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박 여사님, 매정한 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게 누구였습니까?
박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영호는 이제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 준비를 도와주고 오후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죠.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어 해요. 복지관 관장님이 영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영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영호에게는 큰 감동이었죠. 특히 8살 민수라는 아이가 영호를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일을 나가서 복지관에서 저녁까지 보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숙제 봐주세요. 그래, 우리 민수 숙제부터 하자. 영호는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잡벌대는 아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이 고마웠죠. 어느 날 민수가 영호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영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친손자인 도연에게서는 받아본 적 없는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호는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제는 혼자 따서 복지관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어. 영호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호는 누가 왔나 싶어 나가보니 뜻밖에도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옷도 수수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왔니?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 인사? 네. 아버지께서 저를 단호하게 끊어주신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영호는 아들의 말을 의외로 여겼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있어요. 힘들지만 뿌듯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이는 헤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호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도연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가거라. 영호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돌아간 후 영호는 다시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이제 도연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는 행사였죠. 영호도 자원해서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민수가 배추를 들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보여줄게. 영호는 민수에게 정성스럽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우리 민수가 김치를 참 잘 담그네.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영호는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장 행사가 끝났습니다. 영호는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담근 김치를 포장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고맙네,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네. 할머니 한 분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집에 돌아온 영호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내년에는 또 새 잎이 날 것이고 단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순자야, 내가 드디어 찾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야. 영호는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친아들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영호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복지관의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영호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걱정도 아들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 속에서 영호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푸른 잎이 돋고 단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영호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